예,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원이 시끄럽네요. 어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각각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국정원이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데 동아일보는 1일로부터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거고요. 예.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좀 이례적인데요.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는데요. 참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고 있고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고발은 국정원과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정비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와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안보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하는 첩보인데 국정원장이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걸 없앨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국정원은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로 들어간다.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 문서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였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군사정보통합체계 이걸 밈스라고 하는데 이 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밈스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다.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밈스 관리 권한을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 권한이 그러니까 군사정보 통합 체계에 있는데 이게 군에 있는 건데 국정원장이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건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위원장이 김병주 의원인데요. 오늘 국방부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국정원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도 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밈스와는 무관하다고도 국정원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군 정보망과는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자체 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 문서가 유통 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국정원이 직접 이제 검찰 고발을 한 사건인데 이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지 진 작가님? 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범행이 나오면 범행의 동기가 잘 설명 안 되거든요. 왜 이걸 없애? 이해가 안 돼요. 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 부분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경계하거든요. 이런 문제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따져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종북몰이로 가는 거.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향한 공격으로 가는 것. 예.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 문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나중에 또 당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예, 정치적 수사에 그리고 위험이 있다. 또
탈북민 돌려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살인 사건 일으킨 예. 사람들 돌려보낸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폴리티컬 퀘스천 이른바 통치 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성애 소장님은? 일단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다루지 못하게 한 뭐 박지원 원장이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2019년, 20년 이때 이제 국회 정보에서 다뤘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엑스파일, 정치인들, 연예인들, 재벌들의 사생활이 다 담긴 파일이 국정원에 아직도 있는데 이거 못 지우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덮어놓고 폭파해버리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지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아직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 여튼 국내 정보를 수집하기 못했던 두 장본인이 서훈, 박지원 두 원장이죠. 국정원의 내사 기능을 없애고 그렇죠. 이제 해외만 보자. 국내 정보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박지원 원장이 오늘 해명과 국방부 이런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소위 말하는 이 SI 2등급급의 높은 수준의 보안 정보들을 포함해서 정보 자료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국방부 자료를 일단 없앨 수 없고요. 정보라는 건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들어갈 1, 2, 3번을 고르는 과정에서 특정 노치는 빠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무슨 특정 노치를 뺀 게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이 이재명 선거를 불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오번 아이템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박재홍 앵커도 동의했다.라고 제가 선거법을 그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 이거 정말 좀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주 조짐이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정권이 적폐청산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길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좀 근거가 뭐 좀 근거라도 좀 제대로 된 걸 갖고 해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딱 바뀌자마자 새 국정원장이 와가지고 전직 국정원장을 갖다 수사하고 이게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복이죠. 예. 게다가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국정원 1급 공무원 27명을 전부 다 대기 발령 상태를 만들어서 고강도 감찰을 했다는 건데 질문 하나였겠죠. 너 국정원장한테 뭐 부당하게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서 다 취합한 내용으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지금 이런다고 지지율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예. 좀 많이 우려 섞인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어제 룰 정리가 끝났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가 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해서 본경선에 오르는 후보는 모두 3명이거든요. 예. 일단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일단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2명이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인데 예.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김민석, 박용진 의원하고요. 예. 강병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또 상대적으로 좀 튼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후보들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97 단일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본경선 인원이 8명인데 예. 중앙위원들이 최고위원 컷오프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에 철험회 출신 최고위원 후보가 예비경선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예. 특히 철험회에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초선이 뭐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중앙위원 투표로 최고위원 컷오프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 이재명계에선 당내 기반이 있는 재선급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입당 6개월이 안 돼서 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 비대위 판단을 존중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위원장은 토사구팽에도 정치를 접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비대위 결정 조급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원욱 의원님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아니, 지난주에 말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한번 좀 보고 싶다고. 아하. 그래가지고 근데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있다가 오늘 만났는데 당시에 또 잠깐 저한테 출마를 하고 싶다. 당대표에? 당대표에 예. 그런 이제 전화로 상의를 하시길래
지금 위원장님은 이미 그 굉장히 큰 빅마우스 민주당에서 언론의 네.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 저기가 그 예비 경선 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출마를 좀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예. 이미 인터뷰를 모 방송국하고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한다? 마음을 결정하고, 예. 음. 한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한번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만나가지고 좀 용기도 북돋아드리고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비대위의 판단이 좀 조급했다, 토사구팽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출마 자격을 부여했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미리 며칠 전에 썼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전직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지켜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께서 예. 전 비대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등등을 상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당연당규에 따른 절차를 좀 밟아달라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당연당규에 따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찌됐든지 당이 굉장히 어려운 대선 국면에서 당이 요청에 의해서 당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많은 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고 1시간씩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안 하겠다는 분을 억지로 앉혔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에.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전직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우리 당원 당규에 따라도요. 예. 당원 및 당비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0호 10조에 특별 입당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 입당.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무것도 당원 아닌 사람들마저도 비상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사회의 저명한 민주인사라거나 예시를 든 게 당의 발전과 당의 정책 구행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실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고 당이 요청이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지금과 같이 아무런 절차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수상구팽으로 느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 번 우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당원 당규를 분석하는 법률가나 실무자들이 이 비상국권 관련 조항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한번 논의라도 해봐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당무위 정식 안건 상정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아하. 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 권한이죠? 그거는 모르죠.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 안건으로 왜 상정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예.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왜 정식 안건조차도 상정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작가님, 김 소장님 질문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좀 비판을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이재명 의원의 개항을 출마를 가능하게 했던 게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당대표 도전에는 또 반대해야 하세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그 이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게 본인 내부에서 뭔가 좀 충돌이 좀 일어나는 건데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예.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이 왜 이재명 앞에서만 약했느냐, 한없이. 그리고 송영길 공천에 대해서는 그 경선을 시킨 것은 박지원 위원장이 당시 그 부동산 책임자, 대선 패배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가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저도 문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뭐 당대표 출마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당대표 출마 가능했다라고 본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럼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2년 동안의 당 대표로서 2024년 총선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을 책임지고 나아갈 적임자라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좀 맞서는 캐릭터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주말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이미 이번 출마는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간곡하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맞설 상대자 이런 아니면 그 당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적임자 이런 부분보다는 박지원 위원장한테 박지원 위원장을 처음에 예. 대선 때 영입을 하면서 아마도 그때 이재명 후보 등등이 약속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예. 예를 들어서 성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두 번째로는 평등법을 반드시 제정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박지원 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정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해 놨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이 지켜주는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를 투다고팽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당대표 출마라고 하는 고강수의 수를 지금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이 안 지켜져서 그렇다. 예, 거기에 이어서 지금 네. 비대위의 그 많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 SNS도 그렇고 지금 적고 있는데 이게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여론에 당연히 미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이 청년 정치인을 뽑아놓고 예. 이제 와가지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뱉어버리네, 투다고팽하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계속 논란이 불거진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지쳐게 되거든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네.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실제로 5대 혁신안을 박지원 위원장이 27일인가 5월 27일인가 지방선거 며칠 안 남기고 예.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386 용태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때 내용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선거를 8호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랐던가. 올바른 얘기도 시와 때가 존재하는 거다. 그렇지 예. 않으면 당의 분란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그때 그 지방선거 마지막에 있었던 발언들 이런 것들은 당의 분란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오히려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편 이제 당합학에서는 그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과 당선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대명이다라는 말 나오는데 어대명 맞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나머지 후보들이 전체 단일화해가지고 1대1로 붙는다. 아하. 이런 구도가 짜여진다라고 한다면 예. 한번 승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1대1 대결이 된다면 또 이재명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단일화. 네. 예.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후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런 테이블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 정부 관련 질문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부부 나토 일정에 민간인이 동행을 하고 또 대통령 친인척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현 문석열 정부에 대한 그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 친인척의 근무, 이건 사실은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친인척은 가급적이면 그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예. 거기 이제 동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최순실이었습니다. 근데 동아마을 때도 사적 채용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예.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봐도 항공편이나 숙소만을 제공했을 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혜나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러면서도 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이제 귀국을 했고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순방 일정의 행사 기획 전반을 도왔다고 하고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수행은 또 하지 않았다. 뭐 수행하지 않았다고 수행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꼭 옆에 붙어 있어야 하면 수행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반이 좀 부적절하다라고도 느껴지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25년을 구형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한 30년을 구형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러한 비슷한 현상이 지금 현 대통령의 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는 완전 내로남불이죠. 예,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로남불 안 되는 대통령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내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선임행정관 최모 씨인데요. 윤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최 씨가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 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을 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예. 이 친인척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이 최모 씨가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6초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사적 수행이라든가 채용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면 그게 또 차별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요, 이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그냥 이 계기로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주장도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전히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군요. 자, 일단은 대통령실 관련 논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비선 정치다, 국민의힘은 침소봉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이게 무슨 비선입니까? 솔직히 육촌 알아요? 나 육촌 누군지 몰라요. 친가도 외가도. 본인들 아십니까? 육촌? 평소에 모르고 지내서 사촌도 지금 모르겠는데.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예. 육촌을 어떻게 알아요? 육촌이라는 건 지금 한번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내 사촌의 아들하고 내 당숙의 아들의 아들. 예. 관계란 말이죠. 오촌의 그것도 아들. 외가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돈의 팔촌인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도 뭐죠, 그 문준용 씨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 제가 예. 비판을 했거든요. 그 가족들 좀 건드리지 말라고. 무슨 그런 거거든요. 그 침소 봉대해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최순실 프레임 씌우고 경우가 전혀 다른데. 예. 근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전파낭지부터 하여튼 사회적인 비용만 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흐트러뜨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 백악관 전체를 자기 가족으로 채웠잖아요. 딸이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딸에다 사위에다 다 했고. 예.
그다음에 이방카 트럼프.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예. 다 지금 다 자기 측근들이거든요. 전체 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웬만한큼 좀 공적으로 뭔가 문제됐다. 예를 들어서 채용 규정을 위반했다 이러면 비판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식 직원이 아닌데 지금 민간인을 자꾸 들이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김성희 소장이. 얘가 그렇게 6천이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100배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대통령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들고 어디를 가느냐? 산자부 주무관한테 갑니다. 주무관이 사무관 설득하고 과장, 이 부의사관, 국장 설득해서 실장까지 설득되면 장관 보고가 되고요. 장관 보고한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올라가는데 또 세월이 걸립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6천 행정관이라는 거예요. 형님이라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언론에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 보시면 그럼 그 사람 그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고리를 찾아서 뚫으러 들어가는 것이 기업들의 대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지점이 강조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 지금 이 육촌이 최순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저도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그 정부에서 2급, 1급 관료로 올라가기까지 20, 3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검증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나름의 그런 로비로부터 철저한 자기 방어를 하면서 구성해 온 것인데 자, 대기업에서 이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한마디로는 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님께 정말 필요한 말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